전국적인 4차 대유행의 분수령을 맞이한 지금 늦어도 8월 초까지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 상황이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보는 시간,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이시죠. 이재갑 교수, 박지훈 변호사 함께 하시고요. 오늘의 특별한 초대 손님,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학과의 이형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교수님, 지금 4단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주째 확진자 수가 4자릿수입니다. 아직도 4차 유행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게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이동량의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산세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다행인 거는 수도권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증가하지는 않고 아주 서서히지만 대략 한 뭐 5% 정도, 10% 정도 감소하는 양상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정도 상황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점점 더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아마 앞으로 7월 말 이후 8월 초중순 정도 되면 어쩌면은 2,000명이 넘어갈지도 모르겠고요. 8월 말 정도 되면은 뭐 3,000명 가깝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델타 변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마 그런 예측도 저희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확산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시면은 지인 간의 전파가 거의 한 50% 이상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집단감염 11% 정도인데 반해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3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방심한 틈을 타갖고 델타 변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 안에서 좀 많이 퍼진 측면들도 또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우세종, 지배종이 되다 보니까 델타 변이 관련된 연구들이 의료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갑 교수님께서 그 델타 변이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 결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델타 변이의 전파력과 관련돼서 왜 전파력이 강해졌나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고 그거에 대한 조금 실마리가 되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 중국 강저우의 질병관리예방센터 장루 교수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기존 바이러스 작년 3월, 4월쯤에 이제 중국에서 발생했었던 이제 환자들 63명의 데이터하고요. 이번에 강저우에서 델타 변이에 의한 집단 발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발병한 62명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바이러스의 숫자를 수량적으로 이제 추출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검출을 했더니 일단은 바이러스의 농도가 한 1260배, 많게는 평균적으로 한 1000배 이상 검출이 되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이제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잖아요. 근데 기존 바이러스가 한 6일 정도에 검출이 됐다 그러면 이 델타 바이러스는 한 4일 만에, 그러니까 잠복기도 짧고 짧지만 바이러스가 아주 빨리빨리 자라서 검출되면 아주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검출되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제 그 바이러스의 배출도 빨리 나오면서 바이러스의 양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병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특히 델타 변이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바이러스의 양 자체가 많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앞으로 델타 변이에 대한 여러 연구에 있어서 실마리가 되는 논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에 대한 관심, 또 주의,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지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직접 현지에 계신 교수님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감염병 전문의로 계시는 피터 친홍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미국의 코로나 상황 어떤지 현지 상황 전해주시죠. Yeah, so what you're seeing in the United States is widespread, high spread of Delta. Even in May, we were about 5% of cases in Delta
in the United States, but now we're close to 90% of cases. And in some areas, it's even higher. In the United States, we're seeing an increase in cases as high as 250% in the country from the beginning of the month to now. Nevertheless, we're not seeing quite as high an increase in hospitalizations and deaths as we've seen 1 year ago. And many people think this is due to the vaccinations. So all in all, we're seeing very high efficacy in preventing serious disease, hospitalizations, and deaths, but not necessarily in infection.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it's difficult to say whether or not Delta has lower fatality rate because in the meantime, since the Wuhan variant, we've gotten a lot better at treating people who have disease. In my personal belief, it's no different, at least, than the original COVID variant. It's potentially worse if you have a surge like we've seen in India, where you don't have capacity to treat people. Probably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predicting mortality with COVID is whether or not you have the right numbers of healthcare personnel, you have the right number of beds, you have enough oxygen, you have enough ventilators to treat individuals, not necessarily one variant versus the other. 지금 한국도요,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방안들을 썼으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orean situation is, of course, vaccinating rather than thinking about lockdowns and restrictions as a priority. I know it's hard to do in a transition period, but that generally has been working well in parts of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above all, simplifying the restrictions. I think with more than 60 pages of recommendations for different situations, it becomes very difficult for someone to understand what they need to do in a particular situation. In California, we've had very complex rules before, and people were very upset about it. And after simplification of the rules, then it makes better sense. So prioritizing the interventions that work the best probably might be simpler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For example, vaccines first, then the next most important thing is masks, and outdoors is going to be less risky than indoors. So those are some of my thoughts about learning more about what's happening in Korea. 자, 피터 친홍 교수님 오늘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ou're welcome. Thank you. 결국 마스크 쓰는 거, 개인 방역 철저히 하는 거,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 이거 좀 철저히 지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차 대유행을 불러온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변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서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영민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정확하지 않은 용어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코로나19 변이형 중에서 그 진단에 영향을 주는 변형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진단의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3T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테스팅, 진단 검사에 대한 부분이 자가진단 키트의 도입으로 인해서 일부 흔들려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자가진단 키트를 이렇게 낮은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19 접촉이 확실하고 증상 발현한 지 5일 이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적 잘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만 쓰라고 이 자가진단 키트를 허용을 해준 건데 문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 보니까 위음성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위음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슈퍼전파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슈퍼전파를 잘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이라고 믿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다니는 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진단 키트는 그런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거든요. 자기가 믿을 거잖아요. 나는 음성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가진단 키트가 정확도가 낮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역사회 안에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이걸 폭넓게 쓰면 그중에 대략 한 10에서 20명만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7, 80명 정도가 어떤 효과를 진단되지 않은 7, 80명 정도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면은 감염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서서히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전파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없게 된 전파자들이 결국은 집단 감염으로 연결돼서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한 게 결국은 6월 이후부터의 어떤 집단 감염 그러니까 대유행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가진단 키트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맞고 꼭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금 관리 시스템도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과 함께 집단 면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항체.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요. 박지훈의 이슈체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가 델타 변이의 재확산으로 코로나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요, 그 대가로 국민의 5명 중에 3명이 항체를 보유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인도는 이제 집단 면역을 통해서 안전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이제 좀 항체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의 면역이 상당히 나빠지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항체를 생기게 할 수 있게 좀 자극하게 계산되어져서 만든 거지만 우리가 자연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사람들에 따라서는 가볍게 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어서 항체 보유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항체를 많이 형성 못했던 사람들은 돌파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감염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많은 사람이 감염된 상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한 수준의 면역도 그리고 아직도 한 30% 넘게는 항체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이제 어떤 새로운 감염이 유행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항체 관련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또 화이자를 교차 접종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2번 접종했을 때보다 항체가가 6배가 높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이 교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해외와 이제 국내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국내 자료만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수도권에 있는 이제 10개 의료기관의 의료인들 499명을 대상으로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이 499명은 교차 접종을 받은 사람 100명, 아스트라제네카만 2번 맞은 사람 199명, 그다음에 화이자만 2번 맞은 사람 20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항체가 얼마 정도 생겼는지를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만 접종받은 군에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화이자를 접종받은 군이 항체가가 6배 이상 높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차 접종이 분명히 조금 더 이제 항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고요. 이 교차 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교차 접종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 효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체크했습니다. 정부는 9월 중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조기 달성을 목표로 8월, 9월 시행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40대 이하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10부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개별 사전 예약 후에 접종을 실시합니다. 자, 또한 이제 백신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모더나사에서 사실 생산 차질을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에 원래 7월에 들어오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이 지금 한 달 연기돼서 8월쯤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제 좀 이게 백신 수급에 차질이 크게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8월 달에 모더나가 얼마나 공급될지 여부가 이제 8월 달에 백신 공급 전체에 영향을 줄 거로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모더나에서 밝히기는 7월에 이제 못 준 거 8월에 같이 줘서 8월 달에 줘야 되는 물량 다 채우겠다라고 약속은 했으니까 이제 믿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예. 일단 이제 모더나가 워낙에 이제 벤처 회사로 시작이 된 회사고 시설 기반이 없는 그러니까 연구 중심의 벤처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자체를 이제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공장은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이제 스위스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원액 위탁 생산을 하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패키징하는 회사들이 두세 개 정도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중에 하나 더 추가된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회사가 되긴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원액 생산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더나 백신 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냥 원액은 괜찮은데 이걸 패키징하는 회사의 문제라면 그 회사 아닌 데서 패키징하거나 아니면 원액 정말 빨리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 받아가지고 빨리 패키징해가지고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면 이제 안심은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 원인은 명확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8월 달에는 이제 유럽에서 우리나라 계속 모더나 백신을 받았는데 8월부터는 미국 공장에 나온 그 백신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 물량은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모더나가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계속 물량 공급에 있어서 조금씩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8월부터는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최근 영국 보도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은 40대라고 하거든요. 접니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집단 면역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말씀 주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상황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은 판데믹 인 언백시네이티드라고 부릅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판데믹이다. 우리의 판데믹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40대 이하, 50대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만성 신질환자하고 만성 폐질환자만이 예방접종의 우선순위를 받았을 뿐이고 다른 고위험군들은 아직까지도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거든요. 일단 이렇게 조금씩의 어떤 차질은 있었지만 정부의 백신 공급이 여태까지 큰 틀에서는 그래도 잘 목표를 이뤄왔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의 목표대로라면은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들어오는 그 백신 분량이 3,100만 도즈이고 9월에 들어오는 게 이제 4,200만 도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순서대로 잘만 들어온다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8월이나 9월, 뭐 늦어도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완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제대로 들어오느냐. 이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지각 교수님 말씀대로 모더나요. 예, 그래서 이런 모더나 백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방역 규제를 푼 영국의 경우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아니 지난주만 해도 우리 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 있었는데 정말 줄어드는 거 맞나요? 어때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제 10일 전인 한 7월 17일 정도만 하더라도 네. 영국의 하루 확진자 숫자는 한 5만 명 전후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거의 2만 5천 명 정도까지 한 절반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집단 면역이 달성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국민 중에 예방 접종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이 대략 한 68.6% 정도.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비율이 55%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말씀드렸던 예방접종률에다가 앓고 지나간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는 아마 면역력을 갖고 있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 국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델타 변이의 높아진 재생산 지수를 고려하더라도 대략 한 80에서 85% 정도가 면역력을 가지면 집단 면역에 도달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그 환자 발생이 감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지방에 따라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집단 면역에 의한 것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여름 휴가 때 많이들 휴가를 가게 되면서 자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행해졌고 그러면서 확진자가 감소했던 것들을 당시에 언론들이 이번 스웨덴의 집단 면역이 도달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가 다시
여름 휴가가 끝난 9월, 10월에 환자가 급증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국도 이런 것들이 일부 지금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좀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한국 실정에 맞게 코로나와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두 분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영훈 교수님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비할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저희가 고려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방접종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다시피 이 코로나는 앞으로도 계속 변이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역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방접종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기식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역시 또 고위험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제 의료 시스템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위험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잘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역시 변형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될 거면 일반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진료도 받고 그 다음에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려면 병원 내에 그냥 단순한 1인실 공간에 코로나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만들려면 의료계 전체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환자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준비하려면 이게 뭐 2, 3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의료 체계부터 준비를 해놔야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확진자 범위가 좀 줄어드는 상황들 또는 뭐 백신 접종이 충분히 올랐어도 만약 어떤 변이에 의해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들이 되더라도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한 국민들이 이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 방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든 델타 변이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자세로 생활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